과제물은 꼭 해오셔야 돼. 방학 때 오늘 선생님이 과제물로 3회분을 줬으니까 이 3회분을 꼭 풀어가지고 오세요. 안 풀어오면 진짜 남아서 풀고 가야 됩니다. 알았죠? 남아서 꼭 풀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방학들 시작했는데 이 방학 3주 잘 보내서 나중에 방학 끝나고 나서 이제 수시 상담하고 9월 10일부터가 수시 원서 접수거든요. 그리고 9월 5일 날이 9월 모평입니다. 알았죠? 그 전까지 준비 잘해서 이왕이면 선생님은 일단 9월 모평 성적이 잘 나오면 이제 수시를 쓰기 좀 좋은데 이게 안 나오면 조금 이제 수시 쓸 때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결과를 잘 만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학 3주 동안 놀지 말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거기 일단 134페이지 실전 1회를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실전 1회를 할 때는 그 앞에 화작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알았죠? 화작을 설명해 주는데 2회부터는 안 합니다. 2회부터는 화작을 안 할 테니까 너희들이 풀고 너희들이 채점하고 해설지 보고 틀린 것들을 점검하세요. 거의 틀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작에서. 근데 화작에서 틀리면 거의 그냥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았죠? 이게 여기서 이제 화작 중에 1번에서 10번 중에 선생님이 중시하는 문제는 7번 문제에다 별표, 10번 문제에다 별표 쳐놓으세요. 이 두 가지 유형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요즘 여러분 그 수능 모의고사라든지 수능에서 출제되면 학생들이 좀 곤란해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 7번 문제입니다. 알았죠? 요즘 여러분 옛날처럼 고쳐쓰기 문제가 나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밑줄 친 기억은 통일성이 없으니까 삭제하자. 니은은 이중피동이니까 잘못된 표현이다. 뭐 의미중복이니까 하나를 삭제하세요. 뭐 이런 것들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 문제 유형이 약간 변한 게 바로 이 7번 형태입니다. 알았죠?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나머지 형태는 아마 선생님 보기에는 수능 완성처럼 수능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화작은. 알았죠? 그것만 머릿속에 좀 알아두시면 돼. 거기 1번 문제부터 보면 1번, 3번 지문을 보면 이거는 뭐라고 돼 있죠? 그 첫 번째 보면 발표라고 돼 있죠. 발표에다 동그라미 쳐. 발표에다 동그라미. 이 나오는 문제가 화법 작문은 동일합니다. 이제. 알았죠? 9월 모평도 동일할 겁니다. 거기 여러분 그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 뭐죠? 무슨 조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공론조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알았죠? 이 푼 사람들은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대상은 일단 공론조사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공론조사를 무슨 조사하고 대비해서 설명하는 게 맞아요? 여론조사하고 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비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 가면 공론조사에 뭐를 하나 들고 있고요. 사례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거기 묶어놓은 A 있죠? A에 가면 공론조사의 과정을 쓴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화법도. 됐죠? 그래서 A에서는 공론조사의 과정을 쓰고 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에서는 이제 부연 설명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나중에 강연이 있으니까 강연 들어보고 인터넷 사이트가 있으니까 인터넷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첫 번째 문단을 요 글을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1번 문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거기 A에서 나타난 말하기 방식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화법에서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말하기 방식. 됐죠?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걸 찾으세요. 답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쉬운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쉬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안 풀어온 학생들은 이거 선생님 왜 3번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A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거기 그림을 보여주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게 가장 적절한 거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2번 문제는 이게 이제 발표하기 전에 뭘 하겠어요? 당연히. 발표하기 전에 청중을 분석한 다음에 뭐 하겠어? 계획을 하죠. 맞죠? 그래서 2번 문제는 계획하기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계획하기 문제는 화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죠. 어디에서도 나오죠.
장문에서도 출제됩니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똑같은 형태.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기 방식이나 쓰기 전략이나 아니면 장문에서의 계획하기나 화법에서의 계획하기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럴 때 말하기 방식 이런 데서 이제 개념이 약간씩 필요한 겁니다. 화법에서의 개념,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뭐 이게 비언어적인지 반언어적인지, 알았죠? 또는 이제 언어적 표현인지, 이게 비유를 쓰고 있는지, 됐죠?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비문학이나 문학하고 동일한 표현 방법을 묻기 때문에, 문학과 비문학의 개념을 잘 알고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청중을 분석하니까 청중은 땡땡고의 사회과학 관련 동아리 회원인데요. 됐죠? 시사에 관심이 많고요. 공론조사를 다른 개념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신의 진로 선택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게 청중을 분석한 거야. 알았죠? 이 청중을 분석한 다음에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계획을. 알았죠? 근데 이 계획 중에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문제 유형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은 도입 부분에서 시사와 관련된 뉴스를 언급해서 청중의 관심을 끌고 있다. 첫 번째 문단 맞죠? 첫 번째 문단 맞죠? 첫 번째 문단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핵 발전소 건설 중단과 관련된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있었는데 모두들 알고 계시지요? 뉴스를 통해 많은 분들이 소식을 접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요게 1번 선택지에 해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최근 동아리에서 쟁점이 된 사건과 관련되어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거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동아리에서가 잘못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동아리에서를 X 쳐놓으세요. 동아리가 아니고 어디에서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관심이 있는 거지. 알았죠? 동아리에서 관심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풀면 되고 3번 문제는 이제 이게 뭐냐면 청중이 들었지. 들은 다음에 떠올린 생각이 보기예요. 알았죠? 그럼 이 보기를 보고 청중이 어떤 방법으로 들었는지를 묻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3번 문제 거기 듣기 전략에다 동그라미 쳐놨어요. 그러니까 3번은 여러분 요걸 묻는 겁니다. 듣기 전략. 그러니까 청중이 들을 때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들었느냐 이렇게 묻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모평이라든지 수능에서 1번, 3번 이건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사실. 여기서 오답하면 안 돼. 이해되죠? 그래서 3번에 보면 첫 번째 보기에 뭐라고 돼 있죠? 발표자가 시종일관 너무 차분한 말투야. 말투 동그라미죠. 말투는 무슨 정 언어에 해당하는 겁니까? 반언어적인 거죠. 알았죠? 비언어적인 게 아니고 말투로 발표해서 다소 지루해. 공론조사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니 공론조사에 대해서 밑줄 거 비판적 시각 밑줄 제시했으면 좋겠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공론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토론과 학습 관련 동영상을 함께 보여주면 동영상은 뭐에 해당하죠? 매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꼭 시각자료를 이용하는데 알았죠? 동영상을 이용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뜻이야. 이건 매체 자료를 보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공론조사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람직한 정책 결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가 있는데 오늘 발표에서 들은 공론조사 관련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겠다. 됐지? 그럼 이거는 여러분 그냥 선택지하고 비교해서 풀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1번에 한쪽의 관점에 치우쳐 있다. 몇 번째죠? 두 번째. 됐죠? 발표에서 들은 내용이 자신의 과제 해결의 다섯 번째. 이해됐습니까? 3번에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서 매체 자료의 활용은 세 번째 거. 됐지? 그 다음에 4번에 발표자가 반언어적 표현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는지 평가하며 듣고 있다는 건 첫 번째다. 이해되죠? 근데 5번은 듣기 전략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됐습니까?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4번, 7번이 이제 요즘 나오는 이제 무슨 유형입니까, 이게? 이제 화법과 뭐를 결합시킨? 장문을 결합시킨 거다. 알았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나오는 거야. 모의고사라든지 모평을 보면. 알았죠? 여기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되죠? 여기서 필요한 거 여기서.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대화가 있고 대화를 가지고 무슨 문을 썼다? 설명문을 썼다. 이렇게 돼 있어. 알았죠? 학생들이 대화를 한 거야. 발표 준비를 위해서.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무슨 문을 썼다? 설명문을 쓴 거야. 됐죠? 그럼 요 대화를 가지고 이제 화법 문제를 풀고 요 설명문을 가지고 장문 문제를 풀면 된다. 이렇게. 이해됐지?
그래서 거기 대화에 보면 정수하고 민정이하고 현우가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의 핵심 내용은 일단 발표할 때 논리의 오류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알았죠?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분량을 줄이자. 알았죠? 그래서 줄여서 대표적인 뭐만 하자? 대인 논증의 오류만 발표하자. 됐죠? 그리고 발표할 때 어떻게 하자? 뭐 사례도 좀 들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해됐죠? 또 이걸 가지고 발표하기 위해서 뭐를 작성한 거예요? 설명문을 작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됐지? 복잡한 거 아니죠? 문제 유형 복잡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 유형을 좀 보실 줄 알아야 돼, 화작은. 그래서 거기 4번 문제는 1번이 답이고요.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2번이 답이다. 이거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알았죠? 6번 문제도 거기 보면 이제 조건에 맞춰서 이제 결국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데 글을. 알았죠? 6번 문제에서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라고 돼 있어요? 요약을 하세요. 그 다음에 무슨 형식으로 쓰라고 돼 있니? 청유 형식으로 쓰라고 조건이 돼 있어요. 됐죠? 청유 형식이면 여러분들 일단 1번, 2번, 3번은 아니죠. 둘 중에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다. 이렇게 골라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 풀어야 돼. 쉽게. 알았죠? 그래서 결국 일단 1번, 3번, 1번, 2번, 3번은 아니다. 왜? 청유 형식이 아니니까. 이해되지? 이런 문제 풀 때는 2가지나 3가지 조건이 나오면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걸 가지고 먼저 선택지를 구별하고 나머지 가지고 구별하는 게 맞다. 됐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비교하면 요약을 가장 잘한 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해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예습했을 테니까 선생님 보기에는 아마 1번부터 10번까지는 거의 오답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 문제가 요게 이제 글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알았죠? 이 문제가 조금 요즘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면 대인 논증의 오류에 대해서 개념을 서두에 밝혔다. 중심 화제의 의미를 잘 알 수 있게 해준 점이 좋았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대인 논증의 오류의 종류를 설명해주고 있다. 있었죠? 글에 다 설명문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의 글의 흐름에 벗어난 문장이 첫 번째 문단 어디 있었어요? 첫 번째 문단 마지막 문장이 있죠. 사람은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이거는 글의 내용에 맞지 않아요. 알았죠? 뭐 하는 게 좋다? 삭제하는 게 좋다. 됐지? 근데 4번에 보면 두 번째 문단의 앞뒤 문장의 연결이 어색한 부분이 있으므로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게 좋다. 어색한 부분은 없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 선택지를 이해를 못해요. 두 번째 문단의 밑줄거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은 올바른 문장이 되도록 고치면 좋겠다라는 게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에 있어요. 알았죠? 밑줄 그어놓으세요, 거기. 논증의 오류는 주장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들어 그 사람의 주장을 논리적 근거 없이 공격하는 오류이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알았죠? 이해됐죠? 오케이? 이게 주어, 서술어 호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분명히 주어가 이렇게 돼 있잖아. 논증의 오류는 얘가 주어 아닙니까? 알았죠? 얘가 주어면 뒤에 공격한다가 아니고 공격하는 것이다 또는 오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 요즘은 이런 걸 찾는 게 중요해졌어요. 작문에서. 알았죠? 여기 이제 예전에 고쳐쓰기 문제 유형이 이렇게 변형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뒤로 넘기세요. 이제 8번하고 10번은 토론입니다. 토론을 위해서 뭐를 작성한 거죠? 입론서를 작성했다고 돼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게 작문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입론서를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입론서를 작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8번 문제는 작문에서 나오는 모하기 문제다. 이것도 이렇게 써놔다. 거기에 계획하기 문제다. 이것도. 그럼 분명히 보기가 뭐 한 거니? 계획을 한 거야. 알았죠? 근데 계획한 것 중에서 반영된 것만 골라서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노키즈존을 타당하다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찬성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뭐죠? 일단 다른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업의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됐죠? 이해되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인권 침해가 있다. 그 다음에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통제하고 배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어린 아이들을. 알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됐죠? 이해되죠? 그래서 8번 문제는 1번이 답이고요. 노키존에 대한 뭐가 있어요? 정의가 있죠. 그 다음에 노키존이 확대되는 이유도 앞부분에 있죠. 그죠?
이거는 뭐만 보고 풀면 되는 거예요. 가만 보고 푸는 거예요. 가만 보고.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할 줄 알아야 돼요. 1번이 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3번이 답이고요. 됐죠? 뭐가 잘못됐어요? 외국의 사례가 잘못된 거다. 됐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게 화법은 작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둘 다 문제 유형이 같다고 보셔야 돼요. 화법은 뭐죠? 말하기죠. 작문은 뭡니까? 쓰기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0번 문제만 이제 가나를 활용해서 토론을 실시했습니다. 이때 가를 쓴 학생이 자신의 글을 바탕으로 나를 반박하기 위해서 작성한 메모입니다. 가장 적절한 게 뭡니까? 이제 반박할 때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래서 나에서 주로 반박하는 이유는 무슨 침해죠? 인권 침해죠. 알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반박하면 결국 어린아이들의 인권 침해가 있다면 결국 누구도 인권 침해를 당하면 안 된다죠. 업주들의 인권 침해도 당하면 안 된다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해됐죠? 이해됐죠? 나머지는 여러분 반박의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케이? 문제 이해됐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